일이 바빠 삶에 여유가 없지만 책을 읽으며 잠들고 싶은 모두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책.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자, 아내의 서재입니다. 편안하게 감상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려드릴 책은 언어의 온도입니다. 지은이 이기주, 출판사 말글터. 마모의 흔적. 어느 포근한 봄날이었다. 집 근처에 있는 타이어 전문점에 들렀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2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엔지니어가 어서 오세요 하며 반갑게 인사했다. 청년의 이마와 콧등에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다. 타이어를 갈아 끼는 모습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다 불쑥 말을 걸어봤다. 불현듯 궁금증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 실례합니다.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타이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러니까 타이어가 운전자랑 닮았다거나 뭐 그런. 아, 그럼요. 전 타이어만 봐도 운전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정말요?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에 따라 고객의 운전 습관이나 성향을 미루어 짐작하곤 해요. 원래 타이어의 정식 명칭은 러버 휠이었다고 해요. 고무 바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다들 타이어라고 불러요. 왜일까요? 자동차 부품 중 가장 피곤한 게 타이어라는 거죠. 아하, 재미있네요. 예, 그런데 운전하면서 자동차의 발에 해당하는 타이어를 참 피곤하게 만드는 피곤한 운전자가 많아요. 운전의 3급이라는 게 있어요.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인데요. 이걸 밥 먹듯이 하는 운전자들은 성격이 삐딱하고 과격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끌고 온 차량을 살펴보면 아니나 다를까 타이어 상태가 엉망이라니까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청년의 말을 되씹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내 삶을 비춰봤다. 나는 자동차 타이어에 어떤 자국을 새겨놓았을까? 마모된 흔적을 복원하면 내가 지나온 길과 그 여정에서 취한 삶의 태도를 짚어볼 수 있을까? 청년의 증언처럼 사람 성격은 아주 사소한 데서 드러나는 법이다. 그건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즉흥적으로 변조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네 일상뿐만 아니라 사물의 본질과 삼라만상에 꽤 깊이 관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질은 다른 것과 잘 섞이지 않는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엉뚱한 방식으로 드러나곤 한다. 분주함의 갈래. 뉴스를 봤다. 지나친 교육열 때문에 아이들의 삶의 질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였다. 학원에 다니느라 밤 10시가 훌쩍 넘어서 귀가하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다. 부모님과 대화할 시간은 있어요? 아직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꼬마 아이는 뻔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죠? 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당돌하게 대꾸했다. 대화요? 그럴 시간이 없죠. 저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빠요. 하긴
한창 뛰어놀 아이들은 학원에 가느라 바쁘고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는 부모는 부모대로 바쁜 게 현실이니 당연히 그럴썽 싶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에 얽매이고 또 지배당하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종일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 것 같다. 바빠서 못해, 시간이 부족해, 같은 어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오늘은 그 바쁨에 지고 만 것이다. 특히 난 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일을 처리할 때면 그 시간에 쫓기는 기분이 든다. 시간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막다른 길에서 붙잡히는 느낌이 들면 스스로가 참 못마땅하다. 그리고 가끔은 뭐가 뭔지 갈피를 못 잡겠다. 정말 바쁜 것인지 아니면 바쁘다는 걸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것인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분주함에도 갈래가 있는 듯하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한 경우가 있고 핑계를 찾다 보니 분주한 때도 있다. 오늘 하루 난 어떤 색깔의 분주함 때문에 바쁘다는 말을 쏟아냈을까?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어느 가을이었다. 급하게 작성할 원고가 있고 해서 작은 카페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다. 커피향에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았다. 카페 구석에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중략. 들판에 바람을 풀어놓아 주소서 라며 가을을 칭송하는 릴케의 시가 눈에 들어왔다. 서둘러 원고를 마감하고 가을 분위기에 흠뻑 젖어들 무렵이었다. 아기 울음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커피를 주문하던 어머니가 황급히 유모차로 달려갔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쳤다. 어머니는 아기를 조심스레 들어올려 이리저리 살피며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라고. 순간 내 머릿속은 헤아림, 염려, 애틋함 같은 단어로 가득 찼다. 난 별것도 아닌 광경을 한참 동안 지켜봤다. 세상이 시끄럽고 번잡할수록 순수하고 꾸밈 없는 광경을 목격하면 좀처럼 시선을 떼기가 어렵다. 이날도 그랬던 것 같다. 커피숍을 나서는 길, 문득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어느 책에선가 읽은 사랑의 어원에 미쳤다. 사랑이란 말은 어디에서 왔을까?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다. 어떤 학자는 사랑이 살다의 명사형일 것으로 추측한다. 하지만 나는 생각할 사와 헤아림을 의미하는 한자 양을 조합한 사량에서 사랑이 유래했다는 설을 가장 선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을 하면 상대에 대한 생각을 감히 떨칠 수 없다. 상대의 모든 것을 탐험하려 든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상대는 하나의 세계, 하나의 우주, 하나의 시대이므로. 어제는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몇몇 언어학자는 사람, 사랑, 삶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본류를 만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세 단어 모두 하나의 어원에서 파생했다는 것이다. 세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삶의 본질에 대해 우린 다양한 해석을 내놓거나 음미하기를 좋아한다. 해밍웨이는 인간은 파괴될 수는 있으나 패배하진 않는다고 했고, 어느 작가는 작은 인연과 오해를 풀기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읊조렸다. 우린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는 영화 대사도 한 번쯤 되새길 만하다. 나는 어렵게 이야기하기보다 사람, 사랑, 삶, 이 세 단어의 유사성을 토대로 말하고 싶다. 사람이 사랑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삶이 아닐까.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니다. 서재를 정리하다 너덜너덜한 노트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한쪽 모서리가 움푹 찌그러져 있었고 먼지와 습기가 범벅됐는지 표지를 넘기자마자 퀴퀴한 곰팡내가 휙 올라왔다. 다시 책장에 꽂아 놓을까 하다가 호기심이 당겨 앞부분을 훑어보았다. 거기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빽빽한 문장으로 새겨져 있었다. 처음 몇 페이지를 읽으면서는 어린 시절 추억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빙글에 미소 지었다. 그러나 계속 읽다 보니 당신이 부모로서 짊어져야 했을 삶의 무게가 묵직하게 다가와 노트를 끝까지 넘기지는 못했다. 최근 부쩍 쇠약해진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아 황급히 덮어버렸다. 눈물은 눈에만 있는 게 아닌 듯하다. 눈물은 기억에도 있고 또 마음에도 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사내는 늘 분주했다. 책을 쓰고 글을 읽느라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 사내의 일에 방해가 될까봐 아내는 아이를 업고 엄동설안의 골목을 서성였다. 사내는 명성을 얻은 후에도 항상 글을 썼고 책만 읽었다. 동시대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고언을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 사이 가족이 겪어야 했을 고통은 헤아리지 못하였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지성으로 꼽히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이야기다. 이 교수는 한때 일에만 정신이 팔린 아버지였다고 고백한다. 어린 딸이 잠자리에 들 때 그 흔한 굿나잇 키스조차 건네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렀다. 암에 걸린 딸은 아버지보다 일찍 세상을 등지게 된다. 홀로 남은 아버지는 지난 날을 자책하고 눈물을 참아가며 딸에게 우편번호 없는 편지를 보낸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통해서 서점을 배회하던 어느 날 이 책을 집어들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읽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나는 아래 구절에서 시선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다.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읽다 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널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시간의 공백 메우기. 번화가를 지나는 길에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다. 커피숍 앞에 강아지 한 마리가 묶여 있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강아지는 아닌 듯 했다. 녀석은 사람들의 시선일랑 아랑곳하지 않고 꿋꿋하게 매의 눈으로 커피숍 입구 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신을 묶어놓고 볼일을 보러 간 매정한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강아지를 저렇게 놔둬도 괜찮을까 싶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던 나는 속으로 녀석의 기다림이 길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다. 집으로 향하는 길, 주인을 기다리던 녀석의 애처로운 표정이 눈에 밟혔다. 느닷없이 기다림이란 낱말과 함께 황지우 시인의 식구가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중 기다림은 무엇인가?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은 채 덤덤하게 혹은 바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 만남과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린 가슴 설레는 상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은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라는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메워 나가는 과정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다.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여. 운전을 하며 강변북로를 지나고 있었다. 앞서가던 차들이 갑자기 비상등을 켰다. 사고가 난 듯 했다. 운전자들은 악셀과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았다. 형형색색의 차들은 일정한 리듬을 타며 군무를 추듯 가고 서기를 반복했다. 이 와중에 획일적인 박자에 몸을 맡기기 싫다는 듯 성미가 급한 일부 운전자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쉴 새 없이 경적을 울렸다. 앞차 꽁무니만 주시하며 핸들을 잡고 있던 나는 환기도 시킬 겸 조수석 창문을 슬며시 열었다. 후덥지근한 열기가 빠져나가자 바통 터치를 하듯 상쾌한 바람이 창을 비집고 들어왔다. 나는 바람에 이끌려 오른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파란 하늘은 어느새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을의 햇살을 머금은 강줄기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뭐든 자세히 보면 다른 게 보이는 것 같다. 강물만 해도 그렇다. 버스를 타고 달리다 새카만 한강을 한참 바라보면 알게 된다. 강 위를 떠다니는 게 물만은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흐르고 있고 햇살도 내려앉아 있다는 것을. 달팽이의 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 달팽이처럼 촉각에만 의지해 느린 걸음으로 세상을 사는 남편과 척추 장애를 앓는 아내의 사랑 이야기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우린 가장 귀한 것을 보기 위해 잠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듣기 위해 잠시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다. 가끔은 되살펴야 하는지 모른다. 소란스러운 것에만 집착하느라, 모든 걸 삐딱하게 바라보느라 정작 가치 있는 풍경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 가슴을 쿵 내려앉게 만드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눈을 가린 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슬픔은 생활의 아버지.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고개를 조아려 지혜를 경청한다. 이재무, 슬픔에게 무릎을 꿇다. 삶은 간단하지 않다. 어디 한 군데 온전한 것이 없는 날이 있다. 슬픔을 극복하기는커녕 제 몸뚱이조차 추스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슬픔은 떨칠 수 없는 그림자다. 목숨을 다해 벗어나려 애써보지만 마음대로 될 리가 없다. 그저 슬픔의 유효기간이 저마다 다를 뿐, 누군가에게는 잠깐 머물러 있고 누군가에게는 꽤 오래 달라붙어 괴롭힌다. 시인의 말처럼 우린 종종 슬픔에 무릎을 꿇는다. 그건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잠시 고개를 조아려 내 슬픔을, 내 감정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과정일 터다. 그러니 섣불리 설고 어설프게 슬픔을 극복할 필요는 없다. 겨우 그것 때문에 슬퍼하느냐고, 고작 그런 일로 좌절하느냐고 누군가 흔들더라도 너무 쉽게 슬픔의 길목에서 벗어나지 말자. 차라리 슬퍼할 수 있을 때 마음에 흡족하도록 고뇌하고 울고 떠들고 노여워하자. 슬픔이라는 흐릿한 거울은 기쁨이라는 투명한 유리보다 나를 솔직하게 비춰준다. 때론 그걸 응시해 봄직하다. 나를 아는 건 가치 있는 일이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세상을 균형 잡힌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상처를 알아야 남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이란 것도 나를, 내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 나는 키우다라는 동사를 좋아한다. 키우다는 감정과 은근히 잘 어울리는 단어다.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확 타오르는 감정도 있을 테지만
모든 감정이 그럴 리 없다. 어떤 감정은 시간과 정성에 의해 느릿느릿 키워진다. 두 사람이 마련한 은밀한 텃밭에 두 사람만의 씨앗을 심은 뒤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릴 때 튼실한 감정이 찬찬히 성장한다. 감정이 키워지는 순간에는 꽤 그럴듯한 정황 증거가 나타나는 법이다. 만약 밤이 밀려오는 속도가 평소와 다른 것 같고 창으로 스며드는 공기의 서늘함이 전과 다르게 느껴진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긴 건지도 모른다. 사랑이 싹틀 때 우린 새로운 풍경이 아닌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므로 여기 감정에 대한 영화가 있다. 카피부터 절절하다. 인생에 단 한 번, 오직 그 사람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우아함의 대명사 케이트 블란쳇이 주연을 맡은 영화 캐롤이다. 영화에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상류층 여인 캐롤과 사진 작가를 꿈꾸는 젊은 여성 테레즈가 등장한다. 자기 정체성을 억누른 채 살아가던 두 여인은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을 느끼고 서로를 은밀하게 끌어당기지만 그 끌림의 정체를 쉬이 인정할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신압으로 밀어내기도 한다. 과연 그녀들은 편견의 벽을 넘어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두 여인의 만남이 증명하듯 사랑은 감정과 타이밍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타이밍은 더 예측 불가능하다. 사랑의 감정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술집을 나서자마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잡아타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이 겹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상대를 제외한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는 순간은 그야말로 예고 없이 다가온다. 어쩌면 예측이 가능한 감정은 사랑이 아닌지도 모른다. 글 앞에서 쩔쩔맬 때면 나는 책 쓰기는 문장을 정제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이른 아침 머리를 스쳐 지나간 생각, 깊은 밤 방 안에 홀로 있을 때 느낀 상념, 점심을 먹고 커피를 들이켜며 중얼거린 말에서 가치 없는 표현을 걸러낸 다음 중요한 고갱이를 문장으로 옮기고 다시 발효와 숙성을 거쳐 조심스레 종이 위에 활자로 펼쳐놓는 일이 글쓰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촘촘한 채를 쳐서 찌꺼기를 걸러내듯 문장의 불순물을 추려내는 작업이 유독 잘 되는 날이 가끔 있다. 그런 날이면 몸을 가득 채운 문장이 가슴에 둑을 터뜨려 홍수가 날 것만 같아서 머리에 맴도는 단어를 마구 쏟아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어쩌다가 그렇다는 얘기다. 오늘은 홍수는커녕 비 한 방울 오지 않았다. 머리털을 쥐어뜯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봤지만 참신한 단어와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니터가 날 째려보는 것 같았다. 오전 내내 들숨과 날숨보다 한숨을 더 많이 토해낸 것 같다. 글 앞에서 쩔쩔맬 때면 나는 음악을 듣거나
밖으로 나가 걷는 편이다. 찬찬히 걸음을 옮기면서 생각의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차분한 음악에 귀 기울이면서 생각을 쌓아 올리거나 반대로 허물어 버리기도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이 사방으로 쭉쭉 뻗어나간다. 반대로 잡다한 생각들이 하나의 소실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오늘은 글쓰기에 대한 막막함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 같아 넌지시 라디오를 틀었다. 데뷔초 담다디 담다디 담다디담을 신나게 외치며 현란한 탬버린 춤사위를 선보였던 이상은의 사뭇 진지한 노래 언젠가는이 흘러나왔다.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가사를 곱씹었다. 낱장의 스냅 사진으로 남아있는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 둘 되살아나 영사실에서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차르르륵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는 대목에서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우린 무언가를 정면으로 마주할 때 오히려 그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곤 한다. 글쓰기가 그렇고 사랑이 그렇고 일도 그렇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바라봐야 하는지도 모른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조금은 다른 각도로 소중한 것일수록 분노를 대하는 방법. 분노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지 모른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대방을 죽일 듯이 물어뜯고 싶은 순간이 있고 그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경우도 많다. 화를 참지 못해 크나큰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극지에 사는 이누이트들은 분노를 현명하게 다스린다. 아니, 놓아준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면 하던 일을 멈추고 무작정 걷는다고 한다. 언제까지? 분노의 감정이 스르륵 가라앉을 때까지. 그리고 충분히 멀리 왔다 싶으면 그 자리에 긴 막대기 하나를 꽂아두고 온다. 미움, 원망, 서러움으로 얽히고 설킨 누군가에게 화상을 입힐지도 모르는 지나치게 뜨거운 감정을 그곳에 남겨두고 돌아오는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이 얘기를 읽고는 내 분노가 훑고 지나간 스키드 마크를 되짚어 보았다. 가끔은 노여움을 놓아주지 못하고 붙잡으려 한 것 같아서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얼굴이 불그스레 달아올랐다. 그리고 어쩌면 활활 타오르던 분노는 애당초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서 잠시 빌려온 건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라는 냉각기를 통과해서 화가 식는 게 아니라 본래 분노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 것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빌려온 것은 어차피 내 것이 아니므로 빨리 보내줘야 한다. 격한 감정이 날 망가뜨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작은 문 하나를 열어놓고 살아야겠다. 분노가 스스로 들락날락하도록 내게서 쉬이 달아날 수 있도록. 나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 영어 단어 러더는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장치인 키를 가리킨다. 그럼 러덜리스는 무슨 뜻일까? 맞다. 방향키가 망가진 배처럼 갈팡질팡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러덜리스라는 영화도 있다. 삶의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중년 남자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광고 기획자 샘은 총기 사고로 아들을 잃은 뒤 직장을 박차고 나와 요트에서 운둔 생활을 이어간다. 항해 도중 선원을 모두 잃고 폭풍우 속에서 홀로 표류하는 난파선의 선장처럼 살아간다. 그는 매일 밤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할 때까지 자신의 몸을 술로 가득 채운다. 마치 제 머리와 가슴에 고여있는 아들을 향한 그리움과 죄책감을 모두 씻어내겠다는 듯. 샘은 삶의 의미를 되찾고 인생의 방향키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건 상상에 맡기고 싶다. 영화를 본 뒤 나는 깊은 감동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샘처럼 죄책감의 바다에 깊숙이 빠져 허우적거렸던 기억을 잠시 떠올렸다. 기억을 더듬어 시간을 거꾸로 돌려봤다. 한때는 어깨를 짓누르는 책임감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그때마다 난 내 탓이야 라며 혹독하게 스스로를 책망했다. 죄책감의 바다에서 표류했다. 수렁에서 아들을 건져준 건 어머니였다. 내가 지면을 할애의 어머니 이야기를 구구하게 언급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어머니가 내겐 예인선이었다.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영화 이야기로 끝맺으련다. 내가 무트로 예인될 즈음 굿 윌 헌팅이란 영화를 보았다. 타고난 광대였던 로빈 윌리엄스가 숀 맥과이어라는 심리학 교수로 나온다. 숀 교수는 유년 시절의 상처로 방황하는 수학 천재 윌의 마음을 열기 위해 애쓴다. 숀은 자책과 분노로 똘똘 뭉친 윌을 어루만지며 위로한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는 숀이 들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문장인 동시에 윌이 듣고 싶어한 유일한 문장이었다. 윌은 숀의 품에 안겨 펑펑 눈물을 쏟아낸다. 이런 멋진 대사를 선물한 로빈 윌리엄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던 날, 나는 몇 가지 인생의 아이러니를 떠올렸다. 우울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많이 위로한 사람도 우울증으로 세상을 등질 수도 있다는 것. 인생의 바다에선 누구나 한 번쯤 길을 잃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수많은 윌이 존재할지 모른다는 것. 뭐 어쩌면 우리 모두일 수도 있을 테고. 가끔 삶이 버겁거나 내가 느끼는 죄책감이 비겁함으로 둔갑하려는 순간마다 나는 숀 교수가 들려준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문장을 소리내어 읽곤 한다. 그러면서 할 일 없이 되낸다. 살면서 내가 용서해야 하는 대상은 남이 아니라 나인지 모른다고. 우린 늘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